아주 평범한 봄날 아침이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바이오 전략연구소의 회의실, 수십 개의 임상 보고서와 신약 관련 데이터 시트로 가득 찬 회의 테이블 위에 한 통의 문서가 내려앉는다. 발신지는 서울. 수신자는 15년간 유럽 바이오 신약 개발 전략을 설계해 온 생명공학자 케빈 리처드 박사였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실패한 후보 물질의 보고서를 검토하던 그에게 이 문서는 당황스럽고도 당혹스러운 존재였다. 제목은 단순했다. 신규 인체 적용 플랫폼 물질 보고서. 하지만 그 아래 적힌 기술 개요는 믿기 힘들 만큼 과감했다. 부작용 없이 약물 전달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 심지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타격하며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설명.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FDA에서 신물질로 NDI 신규 인체 섭취 물질 승인을 받았고 인체 임상까지 완료한 세계 최초 사례라 기재되어 있었다. 처음엔 웃음이 났다. 한국이? 세계 최초? 늘 빠른 추격자였지 혁신의 선두주자는 아니었지 않나. 또 하나의 자국 중심형 홍보 자료일 거야. 케빈은 그렇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다음 장을 펼친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료는 논문 형태도 기업 홍보 브로셔도 아니었다. 마치 실험실 벽에 붙은 메모처럼 날것의 데이터가 촘촘히 적혀 있었다. 용량별 독성 실험 그래프, 나노입자 투과율 기록, 시료 반응. 스캔 이미지, 현미경 확대 영상 캡처까지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수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임상 수치들이 놀라울 만큼 정밀하고 실제적이라는 점이었다. 진짜라면 이건 기술이 아니라 혁명이다. 케빈은 그 자리에서 미국 FDA NDI 승인 목록에 접속했고 거기엔 실제로 이 물질이 등재되어 있었다. 세계 어느 연구소도 제약사도 만들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분자 구조. 그것도 정식 등록 문서로 미국 당국의 인증까지 받았다. 그는 한참 문서를 내려놓지 못했다. 독일에서 이런 물질이 개발되려면 최소 10년 수십 명의 팀,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일이다. 진짜 한국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집일 거야. 케빈은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프랑크푸르트발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그는 문서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조작이거나 미친 천재가 있는 거야. 11시간의 비행. 구름을 뚫고 도착한 인천공항. 서울 도심은 그의 기억보다 덜 화려했지만 질서정연했고 차분했다. 그 어디엔가 이 모든 기술을 만든 인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점퍼에 커피 얼룩이 묻은 노트를 들고 나타난 한 남자. 서울 시내의 허름한 건물 안 정체를 숨긴 듯한 조용한 실험실. 그곳에서 케빈은 정태원 대표를 처음 만났다. 이곳이 정말 실험실이 맞습니까? 잠도 여기서 자고 밥도 여기서 먹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벽에 붙은 실패한 실험 기록들과 손때 묻은 기구들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샘플 시료와 함께 손으로 적힌 환자들의 편지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박사님, 눈이 안 아파요. 이제 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과학을 구조와 확률로 보아오던 케빈은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과학이 감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거대한 연구소도 글로벌 자본도 없이 이뤄낸 성취 앞에서 그는 스스로를 되묻게 된다. 이건 과학자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야. 사람이 만든 기적이야. 서울 외곽 정태원 대표의 실험실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낡은 창고와 다를 바 없었다. 음식을 데워 먹는 작은 전자레인지, 구석에 쌓인 스티로폼 상자들, 그리고 중고 장비들을 보수해가며 이어진 실험 기구들. 하지만 그 안엔 수십 장의 실험 기록이 빼곡히 붙은 벽이 있고 벽 아래엔 사람들이 직접 보낸 편지들과 사진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이게 전부 혼자 하신 거라고요? 케빈의 질문에 정 대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고단하면서도 단단했다. 실제로 정태원 대표는 처음 이 기술을 연구할 당시엔 팀이 있었다. 그러나 수년째 투자도 진척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둘 연구원이 떠났고 결국 혼자가 되었다. 대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 기술 자체가 법적 분쟁에 얽혔으며 법원은 특허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덕분에 그는 4년간 임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그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고 낮에는 혼자 실험실에 남아 손으로 나노 입자의 구조를 그리며 실험을 계속했다. 연구비는 말랐고 실험 공간의 임대료조차 밀렸으며 결국 연구를 접으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기술이 내 손에 있는데 그냥 두면 죽는 거잖아요. 죽더라도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그가 만든 플랫폼 에스파코스는 나노 입자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었다. 기존 항암제인 파클리탁셀은 물에 녹지 않아 크레모포어 같은 독성 용매로 희석해야 했는데 정 대표는 물에도 잘 녹고 암세포에만 약을 정확히 보내는 구조를 설계해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정상 세포를 건드리지 않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 구조를 생각하셨나요? 정 대표는 낡은 칠판 앞에 섰다. 비좁은 실험실 한편에서 마커로 복잡한 화학식을 써내려가며 설명을 이어간다. 전문 용어보다는 논리 표현력보다는 진정성이 그의 설명에서 더 깊게 전달됐다. 그의 과학은 말보다 구조로 지식보다 통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항암제 플랫폼으로 시작한 이 기술을 눈 건강 기능식품으로 응용해내기로 결심한다. 그 이유가 놀라웠다.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바로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그는 수천 번의 실험 끝에 고순도 올리고 안토시아닌이라는 희귀한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한다. 안토시아닌은 본래 빛과 열에 취약해 상업화에 실패한 적이 많았으나 그는 이를 극복한 구조를 설계해낸 것이다. 그 물질은 투명한 유리병 안에 담겨 있었다. 겉보기엔 그냥 물과 같았지만 현미경 속 구조는 전 세계 연구소들이 수십 년간 실패한 꿈의 구조였다. 그는 말한다. 수치가 증명하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시점에서 그는 기능성 인증과 식약처 개별 인정 원료 등록, 그리고 FDA NDI 승인까지 모두 통과한다. 특히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을 단 13주 만에 마쳤다는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계획서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는 설계 실험 분석 인체 적용 임상까지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중간 절차 없이 해낸 것이다. 그의 기술로 탄생한 건강기능식품은 아이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제품이 시판되자마자 중동,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등 40개국 이상의 수출 요청이 폭주한다. 하지만 정 대표는 외국 기업들의 독점 계약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약이니까요. 우리 손으로 만든 건 우리 손으로 지켜야죠. 그의 대답은 케빈을 무너뜨렸다. 유럽의 의학기술 개발은 수익률과 투자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교하게 설계된다. 반면 정 대표는 효율도 수익도 아닌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가장 저렴한 경로를 선택하고 병원보단 집으로 약국보단 온라인으로 유통되도록 설계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눈이 불편한 분들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에요. 은퇴했거나 수입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죠. 그의 철학은 기술 너머에 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포부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먼저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순간 케빈은 확신한다. 이건 단지 과학이 아니다. 책임이 기술의 형식을 빌려 세상에 나타난 것이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케빈은 그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확인하러 왔다. 그러나 정태원 대표를 만나고 나서 그의 시선은 점차 넓어지기 시작한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신념과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가 머무는 도시, 그가 체험하는 모든 일상이 전혀 다른 질서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한밤중 숙소에서 회의 자료가 급하게 필요해졌다. 미국이라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한국에선 24시간 운영되는 PC방에서 초고속 인터넷, 자동 로그인 시스템, 프린터, 음식 주문까지 모두 가능했다. 30분 만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 그는 생각했다. 이 나라는 기술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며칠 뒤 병원을 찾을 일이 생겼다.
언어 장벽이 걱정이었지만 통역기 하나로 등록부터 진료까지 40분 만에 완료되었다. 병원비는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라면 수주간 기다리고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할 일이 이곳에선 생활의 일부였다. 서울의 지하철, 미국의 낡은 철도망, 파리의 삐걱대는 열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서울 메트로는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냉난방 제어, 전기차 충전기, 실시간 혼잡도까지 제공한다. 스크린도어 앞에 멈추는 열차 정중한 안내 음성, 모두가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문화.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사회였다. 가족이 한국에 도착하자 변화는 더 분명해졌다. 아내는 병원에 다녀온 뒤 허리 진료와 엑스레이, 물리치료까지 한 번에 끝났고 치료비는 미국 병원의 120이었다. 아들은 학교에서 급식이 너무 맛있다고 했고 매 끼니마다 반찬의 정성과 다양함에 감동했다. 초등학교에서 비빔밥과 된장국, 제철 과일까지 나오는 점심. 그것은 단지 식사가 아니라 돌봄의 표현이었다. 한국은 누군가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안도감을 시스템화한 사회였다. 편의점에선 생필품은 물론 의약품, 택배, 커피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모든 앱이 연결된 도시의 리듬에 어느새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다. 쿠팡 새벽 배송, 번호키로 출입되는 아파트, 바닥 난방, 무인 결제,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정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질문은 바뀌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왜 여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사람 중심으로 작동할까? 한 세미나에서 한 강연자가 말했다. 한국은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사소한 것도 왜 불편하냐고 묻고 반드시 개선하려고 해요. 그 순간 케빈은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편한 나라가 아니라 불편을 운명이 아니라 개선할 대상으로 여기는 집단적인 사고방식을 공유한 사회였다. 그리고 정태원 대표의 기술도 바로 이 문화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기술은 혼자 만들었지만 그 기술이 자라날 수 있었던 배경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DNA였다. 혁신과 무관심, 고립과 연대가 공존하는 이 나라에서 누군가는 끝끝내 무너지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가 곧 세계의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의 기술에 대한 문의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기 시작한다. 중동의 보건청, 유럽의 제약사, 동남아 유통업체, 심지어 독일 내무부 전략국에서도 기술 위전 검토 보고서를 준비한다. 하지만 정 대표는 여전히 조용하다. 그는 말한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기술이니까요. 케빈은 확신한다. 이건 이제 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책임을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을 떠나던 날 공항 리무진 차창 밖으로 케빈은 천천히 스쳐가는 서울의 거리들을 바라봤다. 익숙하고도 낯설었다. 익숙해진 건 이 도시가 자신에게 안겨준 삶의 방식이었고 낯설어진 건 오히려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아들은 말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한강 풍경 사진을 넘겼고 아내는 슬쩍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한 채 속삭였다. 여기선 내가 늘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고 삶의 기준을 바꿔놓았다. 일상 속 편리함은 기본이었고 무의식 중 느껴지는 배려의 조각들이 자존감과 안정감을 심어주었다. 병원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택배는 약속처럼 문 앞에 도착했고 지하철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 도시를 흐트러짐 없이 움직였다. 그 모든 것 뒤엔 누군가가 자신을 먼저 고려해주는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었다. 그렇게 돌아간 독일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공항 수속은 길고 지루했고 병원 예약은 몇 주가 지나도 확답을 받지 못했으며 인터넷 속도는 기다림을 전제로 했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일상들이 서울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씩 불편하게 다가왔다. 택시 대기 시간은 짜증이 됐고 편의점 없는 늦은 밤은 낯설고 허전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아내는 말없이 유튜브에서 한국 거리 영상을 틀어놓았고 아들은 식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 급식이 그립다고 말하곤 했다.
케빈 역시 문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 회의를 준비하면서도 서울에서의 속도와 질서를 자꾸 떠올렸다. 사소한 순간마다 한국이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 나라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라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 대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요즘도 연구 중이에요. 아직 해야 할 게 많거든요. 곧 또 새로운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한 말투, 여전한 겸손. 하지만 그 메시지 하나가 그에게 다시 불을 붙였다. 케빈은 곧장 본사 회의에서 한국의 플랫폼 기술을 소개했다. 회의실에선 고개를 갸웃거리던 동료들이 점차 진지한 눈빛으로 바뀌었고 한 임원이 물었다. 기술은 훌륭한데 진짜 우리가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기술만 있었다면 보고서 한 장으로 충분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말하고 있는 건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이 가진 정신 때문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때 그는 버티는 걸 택했습니다. 돈보다 환자를 먼저 받고 계약서보다 사람의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한 나라의 정신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날 이후 독일 연방보건부는 한국 기술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유럽 전역에서 정 대표의 기술은 이제 필수 대응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몇몇 국가는 국가 전략 물자 수준의 보호 기술로 지목했다. 반면 한국의 길거리엔 여전히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평택의 작은 실험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정태원 대표는 또다시 새 노트를 펴고 손으로 분자 구조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결국엔 다 알게 되겠죠. 결과가 모든 걸 말하니까요.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혁명을 외치지 않았다. 기적을 요구하지도 칭송을 바라지도 않았다. 단지 묵묵히 자신의 신념대로 실험을 계속했고 단 한 번도 책임을 넘기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조용한 태도가 세계의 질서를 흔든 것이다. 기술은 사라질 수 있다. 유행은 지나가고 제품은 개선되며 트렌드는 바뀐다. 하지만 철학은 남는다. 책임이 담긴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신뢰로 남는다. 서울의 조용한 골목에서 독일의 회의실에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가슴 속에서 그는 그렇게 여전히 연구 중이었다. 정태원 대표가 만든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고집으로 한 나라의 정체성을 완성해냈다. 그리고 그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보다 책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다. 당신은 어떤 기술을 믿고 싶습니까? 수치를 위한 기술인가요? 삶을 위한 기술인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조용한 혁명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 곁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빛나지 않아 더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좋아요 한 번이 그들에게는 따뜻한 응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은 지금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